가을볕은 가을볕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햇살이 어찌나 따사롭고 투명한지 거실에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등줄기에 온기가 스며다는 오후였어요. 저는 그 볕을 한껏 받으며 베란다에 작은 교자상을 펴고 앉아 있었습니다. 잘 마른 누런 멸치의 배를 갈라 까만 내장을 정성껏 발라내는 중이었습니다. 쌉쌀한 내장을 발라내야 국물 맛이 쓰지 않고 구수해지거든요. 바삭하고 멸신대가 부러질 때마다 풍기는 고소한 바다 내음이 참으로 정겨웠습니다. 이걸로 진하게 국물을 우려내어 이따 저녁에는 우리 손주 하준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제 강아지에게 뜨끈한 소고기 묵국을 끓여줄 참이었지요. 저희 아들 영석이가 어릴 적 감기 기운만 있다 하면 제가 꼭 이 묵국을 끓여주곤 했습니다. 뜨끈한 국물에 밥 한 술 말아 후후 불어먹이고 나면 아이의 헬쑥했던 얼굴에 혈색이 돌고는 했지요. 요즘 들어 부쩍 하준이 얼굴에 그늘이 자주 보이는 것이 영 마음에 걸렸던 터라 옛 생각이 났습니다. 띠리릭 띠리리릭 요란한 소리와 함께 현관문 잠금 장치가 풀렸습니다. 곧이어 거실의 강화마루 위로 또각 또각 날카로운 구두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제 며느리 김은지가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아침 일찍부터 머리에 잔뜩 힘을 주고는 아이 미래를 위해 꼭 들어야 한다며 무슨 상위 1% 교육 로드맵 설명회인가 하는 곳에 갔습니다. 어머님, 아직도 그러고 계셨어요? 베란다 앞에 떡하니 버티고 선 며느리가 잔뜩 찌푸린 미간으로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한 손에는 유명 백화점 로고가 박힌 커다란 쇼핑백이, 다른 한 손에는 휴대전화가 들려 있었어요. 제 옆에 수북이 쌓인 멸치와 다시마를 길에서 마주친 흉물이라도 되는 듯한 표정으로 훑어보더군요. 우리 하준이 저녁에 묵국 끓여줄 거야. 이거로 국물 내면 얼마나 시원하고 맛있는데. 제가 무던하게 대답하며 다시마 한 장을 집어들자 며느리는 질색하며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꼭 제가 세상 물정 모르는 무지한 사람이라는 듯한 태도였지요. 어머님, 제가 정말 몇 번을 말씀드려야 알아들으시겠어요. 이런 건 하준이 두뇌 발달에 아주 해로운 거예요. 오늘 설명회에서 강사분이 그러시는데 이런 건조 해산물에 있는 중금속이랑 정제되지 않은 염분이 성장기 아이들의 뇌세포를 파괴한대요. 뇌세포 파괴는 무슨... 나도 너희 아범도 네 남편 영석이도 다 이런 거 먹고 아무 탈 없이 잘만 컸다.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뭘 그리 책에 나온 대로만 살려고 하니. 제 말에 며느리는 아예 제 말을 들을 가치도 없다는 듯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귀에 가져다 댔습니다. 아마 설명회에서 만난 다른 엄마인 듯 했어요. 서연이 엄마. 나 방금 집에 왔어. 어머님이 또 이러고 계시네. 정말 답답해서 못 살겠어. 아니, 요즘 세상에 누가 멸치로 국물을 내? 아이 건강 생각하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잖아. 응, 맞아. 식재료부터가 아이의 미래를 결정하는 건데 우리 세대랑은 너무 다르신 거지. 저를 바로 앞에 세워두고 보란 듯이 통화하는 모습에 기가 찼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거실 소파 뒤에서 하준이가 빼꼼히 고개를 내밀고 이쪽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통화를 끊고 나서도 멈추지 않았어요. 어머님도 이제 배우셔야 해요. 세상이 변했잖아요. 며느리는 부엌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더니 가장 큰 비닐봉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제가 1시간 넘게 정성껏 다듬어 놓은 멸치와 먼지를 털어 준비해 둔 다시마를 두 손으로 사정없이 긁어 모아 그 비닐봉지에 담아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게냐?
저도 모르게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꾸했어요. 버리는 거예요. 하준이 입에 들어갈 수 없는 것들이니까요. 네가 뭔데 내 살림에 손을 대. 이 집, 엄연히 저희 집이에요, 어머님. 그리고 제 아들 건강에 해로운 건 제가 치우는 게 당연하고요. 며느리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냉장고를 열어 제가 아끼고 아끼던 된장통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작년에 시골 사는 동생이 직접 담가 보내준 돈 주고도 못 사는 귀한 것이었어요. 이런 발효식품도 안 돼요. 검증되지 않은 균이 얼마나 많은데요. 오늘 강사분이 그랬어요. 상위 1% 아이들은 전부 저온 살균한 소금이랑 유기농 간장만 먹인다고요. 식단부터가 달라요. 상위 1%는 똥 대신 금이라도 싼다더냐. 그놈의 상위 1% 소리 좀 그만해라. 이건 그냥 된장이 아니라 내 동생의 정성이고 내 세월이다. 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며느리의 팔을 붙들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엄마, 그거 버리면 안 돼요. 할머니가 그걸로 찌개 끓여주면 진짜 맛있는데. 어느새 다가온 하준이가 울먹이며 며느리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아이의 손을 매정하게 떼어내며 말했어요. 하준아, 엄마 말 들어. 이런 거 먹으면 하준이 똑똑한 머리 나빠지는 거야. 엄마가 이따가 백화점에서 사온 크림 파스타 해줄게. 그러고는 하준이가 보는 앞에서 그 귀한 된장통을 비닐봉지 입구에 대고 플라스틱 주걱으로 싹싹 긁어버렸습니다. 아이의 동그란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보는 순간 제 안에서 들끓던 모든 것이 거짓말처럼 싸늘하게 식어내렸습니다. 분노보다 더한 무력감과 슬픔이 저를 덮쳤어요. 저는 더 이상 싸우는 대신 이를 악물고 입을 닫았습니다. 며느리는 제 침묵을 승낙으로 받아들였는지 의기양양하게 그 비닐봉지를 들고 나가 현관 밖 쓰레기 분리수거함에 던져버리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저 아무 말 없이 제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을 뿐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은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식탁에는 며느리가 차린 완벽한 영양식단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허연 소금물에 데친 브로콜리와 아무런 간도 하지 않은 찐 양배추, 그리고 현미 100%로 지어 푸석한 밥과 보기만 해도 목이 매는 닭가슴살 한 덩이가 전부였습니다. 고아준. 포크와 나이프로 닭가슴살을 썰던 며느리가 아들을 날카롭게 불렀습니다. 네, 엄마. 오늘 아침에 엄마랑 같이 외웠던 어려운 단어 있잖니. 목표를 위해서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꾹 참고 이겨내는 강한 마음을 뜻하는 거. 한번 발음해 볼까? 하준이는 대답 대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어서 엄마 보고 똑똑히 발음해 봐. 혀를 좀 더 동그랗게 말아야지. 소리도 너무 약해. 자신감 있게. 그렇게 목소리가 작아서 나중에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발표할래? 며느리는 아이가 그 어려운 외국어 발음을 제대로 할 때까지 밥도 먹지 못하게 하고 들들 볶았습니다. 아이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로 숟가락만 깨작거렸어요. 저 멀건 풀떼기를 무슨 맛으로 먹을 것이며 저렇게 윽박지르는 어미 밑에서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기나 할까요? 애한테 밥을 먹이려는 게냐, 시험을 보려는 게냐? 그만 좀 해라. 제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며느리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어머님은 빠져주세요. 다 하준이를 위한 교육의 일환이에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 좀 마시고 오마.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찬장 가장 깊숙한 곳, 며느리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몰래 숨겨두었던 작은 냄비를 꺼내 들었습니다. 아까 며느리가 부엌을 헤집기 전에
기적처럼 한 줌 빼돌려 끓여놓은 소고기 묵국이었습니다. 저는 작은 국그릇에 뜨끈한 국을 넉넉히 담아 하준이의 자리에 조심스럽게 놓아주었습니다. 하준아, 이거 한술 떠봐. 할미가 우리 강아지 주려고 아까 몰래 끓여놨지. 따끈한 김과 함께 구수하고 달큼한 냄새가 퍼지자 하준이의 얼굴에 거짓말처럼 환한 빛이 돌았습니다. 아이는 제 눈치를 한번, 제 엄마의 눈치를 한번 살피더니 이내 작은 숟가락으로 국물을 한술 떠서 조심스럽게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우와, 할머니, 진짜 맛있어요. 행복한 구름 맛이 나요. 아이가 배시시 웃으며 연신 국을 떠먹기 시작했습니다. 꽁꽁 얼어붙었던 식탁에 아주 잠시 사람 사는 온기가 도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을 깨뜨린 것은 며느리가 포크를 접시에 내던지는 날카로운 소음이었습니다. 어머님, 얼음보다도 차가운 목소리가 제 심장에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지금 제 교육 방식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제 권위에 도전하시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을 텐데요. 하준이 엄마는 어머님이 아니라 저라고요. 어미면 다냐? 애를 저렇게 잡아대는데 그게 어미 노릇이야? 애를 잡다니요. 전 하준이의 완벽한 미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님처럼 아무런 생각도 계획도 없이 그저 주먹구구식으로 키우고 싶지 않다고요. 그때 소파에 앉아 TV를 보던 아들 영석이가 어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그만해. 애 앞에서 보기 안 좋잖아. 당신은 빠져 있어. 며느리가 악을 쓰듯 소리쳤습니다. 이건 당신 어머니와 나 두 사람의 교육관이 부딪히는 문제야. 당신이 항상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중간에서 얼버무리니까 어머님이 계속 선을 넘으시는 거라고. 아들은 그 한마디에 그대로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제 아들이 저토록 한심한 사내라는 사실에 다시 한번 절망했습니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며느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하준이의 국그릇을 낚아챘습니다. 안 돼. 하는 아이의 짧은 비명과 함께 하얀 국그릇은 며느리의 손에 들려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싱크대에서 뜨거운 국물과 푹 익은 부드러운 소고기가 모조리 쏟아져 버려지는 소리가 무정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머릿소리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져 버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분노에 차서 마구잡이로 행동한 것이 아니었어요. 지극히 또렷하고 냉정한 정신으로 제 앞에 놓인 원목 식탁의 묵직한 모서리를 양손으로 단단히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상을 들어 엎었습니다. 와장창, 쨍그랑, 요란한 굉음과 함께 유리그릇과 접시들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며느리가 자랑하던 유기농 채소와 현미밥, 닭가슴살이 볼품없이 바닥에 나뒹굴었어요. 사람부터 만들어. 내 새끼가 지식만 머리에 든 괴물이 되길 바라냐. 제 평생 처음으로 제 속에서부터 끌어낸 악에 바친 고함이었습니다. 엄마, 은지야, 이게 다 무슨 일이야.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아들 영석이가 소파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바닥의 아수라장을 본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며느리는 깨진 유리 조각 옆에 못 박힌 듯 서서 잠시 충격받은 표정을 짓더니 이내 저를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쏘아보았습니다. 봤어. 당신 어머니가 한 짓?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 할 행동이야? 어머님, 제정신이세요? 며느리의 싸늘한 말에 아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아무리 화가 나도 어떻게 밥상을 엎어? 일단 앉아서 얘기 좀 해. 응? 하준이도 보고 있잖아.
아들의 말에 고개를 돌리자 식탁 기둥 뒤에 숨어 벌벌 떨고 있는 하준이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집의 그 누구와도 대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특히 제 아들이라는 저 무능하고 나약하기 짝이 없는 사내와는 말입니다. 저는 아들을 싸늘하게 한번 쳐다본 뒤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제 방문을 열고 들어가 문고리가 부서져라 소리를 내며 그대로 잠가버렸습니다. 문 밖에서 저를 부르는 아들의 다급한 목소리와 당장 나오시지 못해요. 라고 악을 쓰는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뒤엉켜 들려왔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 72년의 일막이 그렇게 막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 안에서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잠을 청하려 눈을 감으면 바닥에 나뒹굴던 밥과 반찬들, 그리고 겁에 질려 울던 하준이의 얼굴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어요. 70평생을 넘게 살면서 단 한 번도 누군가의 밥상을 엎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제 안에서도 무언가가 단단히 부서져 내렸다는 뜻이겠지요. 새벽녘이 되어서야 저는 비로소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그림자처럼 죽은 듯이 살지는 않으리라. 아침이 밝았지만 집안은 밤보다 더 깊은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며느리가 커피 내리는 고소한 냄새와 토스터 굽는 소리가 진동을 했을 시간이건만 그 어떤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저는 제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섰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저를 발견하고는 약속이라도 한 듯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밤새 저를 향해 쌓아 올렸을 원망과 분노가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애써 무시하고 베란다로 향했어요. 제 유일한 벗인 작은 난초 화분에 물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제가 물뿌리개를 들고 난초 잎에 먼지를 닦아내고 있자 등 뒤에서 아들 녀석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왜? 어제는 엄마가 너무 심했어. 은지랑 하준이한테도 사과해야지. 사과. 그 말이 어찌나 가식적으로 들리던지요. 저는 천천히 몸을 돌려 아들을 마주 보았습니다. 아들의 등 뒤편 식탁 의자에 앉아 팔짱을 낀 채 저를 쏘아보는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사과라. 그래 해야지. 하고 말고. 제 순순한 대답에 아들의 얼굴이 조금은 누그러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말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영서가 어미가 밥상을 엎을 때까지 네 놈은 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었더냐? 네 아내가 내 살림을 내다버릴 때는 뭘 했고 네 아들이 어미 등살에 밥도 제대로 못 넘기고 있을 땐 뭘 하고 있었느냔 말이다. 엄마, 그건. 아들은 말문이 막힌 듯 우물쭈물했습니다. 그때 뒤에 있던 며느리가 날카롭게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책임을 회피하시는 거예요? 어젯밤 일은 명백히 어머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그릇 깨진 건 둘째 치고 하준이가 받은 정신적인 충격은 어떡하실 건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바로 아동심리 상담센터에 예약했어요. 그 비용 어머님이 책임지셔야겠어요. 며느리는 마치 변호사처럼 냉정하고 계산적인 말투로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깨진 그릇값에 잊지도 않은 아이의 정신적 충격에 대한 상담 비용까지 저를 아주 파렴치한 죄인으로 만들 작정이었습니다. 그래, 좋다. 저는 물뿌리개를 내려놓고 소파로 걸어가 두 사람 앞에 섰습니다. 니들 말대로 하마. 깨진 그릇값 다 물어주고 그 상담 비용인지 뭔지도 내가 다 대주마. 대신 나도 조건이 있다. 조건이요? 며느리가 어이없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현관 옆 온갖 잡동사니가
처박혀 있는 작은 창고 방문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오늘부터 내가 쓰겠다. 네. 저 창고는 계절 지난 옷이랑 안 쓰는 물건들 넣어두는 곳인데. 그럼 비워라. 오늘부터 거긴 내 공간이다. 내 작업실. 작업실이요? 어머님이 작업실은 뭐 하시게요? 며느리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에도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나는 오늘부터 이 집의 어떤 가사 노동에도 참여하지 않겠다. 니들 밥, 니들 빨래, 이제껏 내가 당연하게 해주던 모든 것들, 이제 너희가 알아서 해라. 제 선언에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보니 그제야 제 속이 조금은 후련해지는 듯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도 이 집에서 사람답게 살고 싶으니 계약서를 쓰자. 내 방과 저 창고를 쓰는 월세를 낼 테니 너희는 내 사생활에 일절 간섭하지 않는다는 계약서 말이다. 그 말에 며느리가 결국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님, 지금 드라마 찍으세요? 월세요? 어머님이 돈이 어디 있으셔서 저희한테 월세를 내세요. 저희가 매달 드리는 용돈으로 생활하시면서 그건 내 사정이니 신경 쓸 것 없고 할 테냐 안 할 테냐. 저는 두 사람에게 선택을 강요했습니다. 제 단호한 태도에 두 사람은 잠시 자기들끼리 눈빛을 교환하더니 이내 며느리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하시죠 뭐. 어차피 저희도 어머님 잔소리 없이 저희끼리 사는 게 훨씬 편하니까요. 대신 말씀드렸던 상담 비용이랑 그릇 값은 꼭 주셔야 해요. 마치 제가 곧 돈이 없어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할 것이라 확신하는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우스꽝스러운 협상은 끝이 났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각자 출근 준비를 하러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저는 곧장 창고로 향했습니다. 끼익하고 녹슨 소리를 내며 열린 창고 문 안쪽은 제 예상보다 훨씬 더 어둡고 눅눅했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영석이가 어릴 적 가지고 놀던 낡은 로봇 장난감과 빛바랜 앨범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쌓여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며느리의 명품 가방 상자와 계절 지난 옷들이 가득 담긴 리빙박스가 산처럼 쌓여 공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이곳은 마치 이 집에서 잊히고 방치된 저의 처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팔을 걷어붙이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며느리의 물건들이 담긴 리빙박스들을 하나씩 거실로 끌어냈습니다. 꽤나 무게가 나가는 것들이라 몇 개만 옮겨도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허리가 뻐근해져 왔어요. 어머님, 뭐 하세요?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나온 며느리가 거실에 산더미처럼 쌓인 자기 물건들을 보며 기겁했습니다. 네 물건 네가 치워야지. 난 내 공간을 써야겠다. 아니, 이걸 지금 당장 다 어디다 치우라고요. 그건 네가 알아서 할 일이지. 베란다에 두든 안방에 두든. 며느리는 분한 듯 입술을 깨물었지만 아침의 계약 때문인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출근해 버렸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이번에는 영석이의 묵은 짐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뽀얗게 쌓인 먼지를 닦아내자 앨범 표지에 붙어 있는 우리 아들 영석이의 첫돌이라는 낡은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앨범을 펼치자 제가 젊은 시절의 영석이를 품에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나왔습니다. 저 때만 해도 이 아이가 제 세상의 전부이자 제 삶의 이유였는데 세월이 흘러 지금은 어쩌다 이렇게 서로에게 나를 세우는 삭막한 관계가 되었을까요? 씁쓸한 마음에 잠겨 있던 것도 잠시 저는 고개를 흔들며 앨범을 덮었습니다. 과거에 얽매여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오후가 되자 하준이가 학교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창고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짐을 나르는 저를 보더니 아이가 작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이사 가시는 거예요? 아이의 목소리에는 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가득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허리를 펴고 아이의 눈을 맞추며 웃어주었어요. 아니, 우리 강아지. 할머니 이사 안 가. 여기서 이제 할머니가 아주 재미있는 일을 시작할 거거든. 할머니의 비밀 작전 기지를 만드는 중이란다. 비밀 작전 기지요? 제 말에 아이의 얼굴에 호기심이 어렸습니다. 응, 아주 중요하고 위대한 작전이지. 저는 땀으로 젖은 손등을 옷에 쓱 닦고는 마지막 남은 상자를 창고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러자 하준이가 제게 자기 돼지 저금통을 불쑥 내밀었습니다. 꽤나 묵직한 것이 동전을 오랫동안 모은 듯 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쓰세요. 비밀 작전 하는데 돈 필요하잖아요. 순간 울컥하고 목이 메어왔습니다. 이 집에서 저를 진심으로 생각해 주는 것은 이 어린 손주 하나뿐이라는 생각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저금통을 다시 아이의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고맙다, 하준아. 하지만 할머니는 괜찮아. 이 돈은 우리 하준이 나중에 진짜 갖고 싶은 거 생기면 그때 써. 대신 할머니 작전은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 우리 둘만의 비밀이야. 네, 할머니. 꼭 약속할게요. 아이는 제 손가락을 걸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하나가 지난밤부터 제 마음을 짓누르던 모든 시름과 분노를 눈 녹듯 녹여주었습니다. 저는 다시 힘을 내어 텅 비워진 창고의 바닥과 벽을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3평 남짓한 작은 공간은 비로소 저만의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아직은 텅 비어 썰렁했지만 제게는 세상 그 어떤 화려한 방보다도 소중하고 희망찬 공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새로 얻은 제 작업실 바닥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낮에 인터넷으로 주문한 작은 노트북과 카메라가 배송되어 제 앞에 놓여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노트북의 전원을 켰습니다. 어색한 손가락으로 자판을 더듬거리며 검색창에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단어를 입력했습니다. 유튜브. 화면에 펼쳐진 새로운 세상. 그것이 바로 저 이금자의 조용한 전쟁이 시작될 전초기지였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운다는 것은 이른이 넘은 저에게는 외국어를 배우는 것만큼이나 낯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노트북이라는 네모난 기계는 온통 알 수 없는 그림과 글씨들로 가득 차 있었고 쥐처럼 생긴 마우스라는 것은 제 손에서 자꾸만 미끄러져 제멋대로 움직이기 일쑤였어요. 저는 돋보기를 코끝에 걸친 채 화면에 얼굴을 바짝 대고 사용법을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젊은이들이 만들어 올린 컴퓨터 기초 강좌 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보며 마우스 잡는 법부터 파일 저장하는 법까지 하나하나 공책에 깨알같이 적어가며 공부했어요. 며칠을 그렇게 골방에 틀어박혀 낑낑대고 있자니 며느리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문틈으로 새어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밤새 공부해서 과거 시험이라도 보시게요? 차라리 그 시간에 경로당이라도 나가서 친구분들이랑 화투라도 치시는 게 건강에 더 좋겠어요. 며느리는 제가 곧 제풀에 지쳐 두 손 들고 나올 것이라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아들 녀석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그냥 고집 그만 부리고 예전처럼 지내. 다들 힘들게 왜 이래. 두 사람의 말은 제 마음의 상처 대신 오히려 투지를 불어넣었습니다. 두고 봐라. 내가 반드시 너희들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줄 테니. 저는 이를 악물고 노트북과 씨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제 작업실 문이 살며시 열리더니
하준이가 작은 머리를 쏙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이는 제 공책에 적힌 삐뚤빼뚤한 글씨와 화면에 떠 있는 강좌 영상을 번갈아 보더니 이내 제 옆에 쪼그리고 앉아 고사리 같은 손으로 마우스를 잡았습니다. 이건요, 할머니. 이렇게 2번 누르면 파일이 열리고요. 여기서 이걸 누르면 글씨가 커져요. 아이는 자기가 아는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 저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어미 뱃속에서부터 이런 걸 배우고 나오는 건지 하준이는 마치 숙련된 조교처럼 막힘없이 노트북을 다루었어요. 손주의 도움 덕분에 저의 비밀 작전은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설치하고 간단하게나마 영상을 자르고 붙이는 법을 익혔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난 주말 오후 저는 제 작업실에 작은 상을 펴고 그 위에 하얀 광목천을 깔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눈을 피해 장을 봐 온 소고기와 큼직한 물을 꺼내 놓았어요. 드디어 제 인생 첫 번째 영상을 찍는 날이었습니다. 자, 할머니. 제가 시작 버튼 눌러드릴게요. 파이팅! 문틈으로 저를 응원하는 하준이의 작은 속삭임을 뒤로하고 저는 카메라 렌즈 앞에 섰습니다. 렌즈 너머에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 심장이 어찌나 떨려오는지 꼭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어요. 저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이금자라고 합니다. 첫 마디를 내뱉는 데만 한참이 걸렸습니다. 저는 더듬거리는 목소리로 제가 왜 이 채널을 시작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국그릇을 버렸다는 직접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대신 사랑하는 손주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먹이고 싶은 할머니의 마음이 때로는 세상의 여러 기준들 앞에서 부끄러운 것이 되기도 하더군요. 라며 애둘러 표현했습니다. 그리고는 정성껏 물을 깎고 소고기를 볶으며 제 방식대로 소고기 묵국을 끓여냈습니다. 요리를 하는 동안에는 신기하게도 떨리지 않았어요. 평생을 해온 일이니 눈을 감고도 할 수 있는 것이었으니까요. 자, 이렇게 푹 끓여내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소고기 묵국이 완성됩니다. 이 국 한 그릇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아이를 생각하는 할미의 마음이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 온기를 나누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촬영을 마치고 나니 온몸에 진이 다 빠지는 듯 했습니다. 하준이의 도움을 받아 영상을 편집하고 금자 할매의 밥상이라는 이름으로 채널에 첫 영상을 올렸을 때는 이미 창밖이 어둑어둑해진 후였습니다. 영상의 제목은 하준이가 정해주었어요. 며느리가 버린 소고기 묵국, 그 진짜 이야기라고요. 아이의 생각지도 못한 도발적인 제목에 웃음이 났지만 왠지 마음이 후련해져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가 드디어 제 채널을 발견하고는 제 방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지금 이게 뭐예요? 동네 망신살 뻗치게 뭐 하시는 짓이냐고요. 당장 이 영상 내리지 않으시면 저 정말 가만히 안 있어요. 며느리는 제 휴대전화를 빼앗아 영상을 삭제하려 했지만 저는 끝까지 막아냈습니다. 이건 이제 내 인생이다. 네가 간섭할 일이 아니야. 제 이야기가 담겨 있잖아요. 이건 명백한 명예훼손이에요. 네 이름 한자라도 나왔더냐. 네 얼굴이 나왔더냐. 세상의 밥상 앞에서 국그릇 뺏는 며느리가 너 하나뿐일 것 같아? 제 말에 며느리는 분한 듯 씩씩거리다가 이내 저를 경멸 어린 눈으로 쏘아보며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당당하시다 이거죠? 그럼 저랑 내기하세요. 내기? 네. 어머님, 그 하찮은 채널로 3개월 안에 구독자 10,000명 모으시면
제가 그날 어머님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할게요. 어머님이 뭘 하시든 다시는 간섭 안 하고요. 대신 만약 못하시면 어머님은 저희가 알아봐드리는 요양원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어떠세요? 옆에서 듣고 있던 아들 영석이가 기겁하며 며느리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여보, 당신 미쳤어?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해? 당신은 가만히 있어. 이건 어머님과 저 둘만의 약속이니까요. 왜요, 어머님? 자신 없으세요? 그렇게 대단한 마음과 이야기가 담겨 있다면서요. 며느리는 제가 당연히 거절할 것이라 생각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도발을 피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좋다. 그러자. 무릎 꿇겠다는 약속 잊지 마라. 제 대답에 며느리와 아들 모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매일같이 제 채널의 구독자 수를 확인하며 저를 비웃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록 구독자는 고작 100명을 넘지 못했고 조회수도 미미했습니다. 좋아요보다 싫어요의 숫자가 더 많았고 간간히 달리는 댓글은 대부분 제 서툰 말투를 조롱하는 내용이었어요. 저 역시 조금씩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역시 내가 너무 무모한 짓을 벌인 걸까?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지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잠에서 깨어 무심코 확인한 휴대전화가 마치 고장이라도 난 것처럼 시끄럽게 울리고 있었어요. 수백 개가 넘는 알림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어리둥절한 채로 유튜브 앱을 켜본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구독자가 5,000명을 넘어서 있었고 제 영상에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저는 떨리는 손으로 댓글들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알고리즘이 날 여기로 이끌었다. 할머니, 영상 보는 내내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 생각에 눈물이 났어요. 제목 보고 어그로인 줄 알고 들어왔다가 할머니의 진심에 마음이 뜨거워져서 구독 누르고 갑니다. 우리 아들한테도 저런 따뜻한 국 한 그릇 끓여줘야겠네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알고 보니 구독자가 수십만 명에 달하는 유명 막 칼럼니스트가 간밤에 자신의 SNS에 진정성이라는 것이 폭발한다. 최근 본 가장 완벽한 음식 콘텐츠. 이 시대 모든 엄마와 딸들이 봐야 할 영상이라는 극찬과 함께 제 영상을 공유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글 하나가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지요. 저는 밀려드는 감정에 북받쳐 오르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진심이, 제 이야기가 세상에 닿았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 순간 작업실 문이 살짝 열리더니 하준이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저에게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저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자 비밀 작전의 최고 동료였지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결코 저 혼자만의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요. 제 채널이 하루아침에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자 가장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은 당연하게도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는 아침 식탁에서 보란듯이 휴대전화 액정을 두드려대며 혀를 찼습니다. 참 세상 말세야. 저런 심파극에 사람들이 열광하다니. 수준하고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며느리의 가시돋친 말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묵묵히 제 몫의 아침을 먹고는 제 작업실로 향했지요. 이제 저에게는 해야 할 일이 아주 많아졌으니까요. 쏟아지는 댓글에 답글을 달아주고 다음 영상은 무엇을 만들지 구상해야 했습니다. 며느리의 본격적인 위기는 며칠 뒤 그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던 강남 엄마들 모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모임의 리더 격인 무슨 대기업 사모님이라는 여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 며칠 전부터 부산을 떨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값비싼 유기농 재료로
저염식 아보카도 샌드위치와 무설탕 케일 주스 같은 것을 잔뜩 만들어 갔지요. 그런데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며느리의 표정은 마치 초상집에라도 다녀온 사람처럼 어둡다 못해 시커맸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그날 밤 아들 영석에게 퍼붓는 날카로운 고함을 엿듣고 나서야 알 수 있었어요. 당신 때문이야. 다 당신 어머니 때문이라고. 제 작업실 방문은 얇아서 작정하고 소리를 높이면 부부의 대화가 희미하게나마 들려왔습니다. 또 왜 그래, 은지야. 엄마가 또 뭘 하셔? 뭘 하신 게 아니라 오늘 서연이 엄마 모임에 갔는데 내가 정성껏 만들어간 샌드위치는 아무도 맛없다고 손도 안 대는 거 있지? 그런데 그 잘난 서연이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요즘 금자 할매의 밥상이라는 채널에 푹 빠졌다는 거야. 그분 요리에는 요즘 세상에 보기 드문 진정성과 철학이 담겨 있어서 보는 내내 감동받는다나 뭐라나? 근데 그게 당신 어머니 채널인 걸 내가 어떻게 말해? 그 자리에서 내가 얼마나 비참하고 창피했는지 알아? 며느리는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자기가 그토록 따라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었던 대상이 정작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멸시하던 시어머니를 칭찬하는 상황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게 뭐 대수라고 그래. 그냥 우리 엄마라고 솔직하게 말하지 그랬어. 말이 되는 소리를 해. 그럼 사람들이 날 뭐라고 생각하겠어. 저렇게 대단한 시어머니 모시고 살면서 정작 자기는 흉내만 내는 빈 껍데기라고 비웃을 거 아냐. 그날 이후 며느리의 비열한 방해 공작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제 영상마다 찾아와 싫어요를 누르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채널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심지어 신문 기사에도 온라인 탑골 공원에서 발견된 진정한 손맛 70대 유튜버 금자 할매 신드롬이라는 제목으로 작게 소개까지 되자 며느리는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밤부터인가 제 영상에 이상한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주방 위생 상태가 영 저런 데서 만든 음식을 손주한테 먹이고 싶을까? 딱 봐도 돈독 오른 늙은이네. 자식들한테 버림받고 인터넷으로 돈 구걸하는 건가? 영상에 나오는 저주름이랑 검버섯 좀 봐. 필터라도 쓰시지. 보기 역겹네요. 인신공격적인 내용이 대부분이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저를 싫어하는 사람이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런 악성 댓글이 여러 개의 다른 아이디로 마치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집요하게 올라오자 저 역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예전에 영석이와 함께 찍었던 낡은 사진을 어디서 구했는지 실물은 이렇다며 조롱하는 게시글까지 커뮤니티에 올리는 것을 보고는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이상해요. 이 사람들 전부 다 똑같은 말투를 써요. 제 옆에서 댓글을 함께 보던 하준이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습니다. 아이의 말에 문득 제 머리를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는 곧장 아들 영석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마침 며느리는 외출하고 없었고 아들은 소파에서 한가롭게 TV를 보고 있었어요. 영석아, 너 은지 노트북 좀 잠깐 쓸 수 있겠니? 갑자기 은지 노트북은 왜? 당신 거 있잖아. 잠깐 확인할 게 있다. 빨리 좀 가져와 보거라. 아들은 제 섯을 퍼런 기세에 마지못해 며느리의 방에서 하얀 노트북을 들고 나왔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인터넷 접속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며느리는 제 채널과 여러 커뮤니티 사이트를 수십 번도 더 드나들었고 익명 아이디를 만드는 방법 같은 것을 검색한 흔적까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증거를 들이밀며 며느리와 싸우는 대신 다른 방법을 선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비열함은 비열함으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품격으로 갚아주는 것이 저의 방식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날 밤 새로운 영상을 찍었습니다. 요리 영상이 아니었어요. 저는 카메라 앞에 조용히 앉아 저를 향한 악성 댓글들을 직접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을 카메라 앞에 가까이 가져다 댔습니다. 어떤 분이 제 손에 있는 주름과 검버섯이 보기 싫다고 하셨더군요. 맞습니다. 제 손은 곱지도 예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손은 제 아들을 업고 키우고 수천 번의 밥을 짓고 가죽에 젖은 옷을 빨아 널었던 손입니다. 제 얼굴의 주름은 제 남편을 먼저 보내고 서툰 아들을 홀로 키워내며 버텨온 제 세월의 훈장입니다. 저는 제 늙은 얼굴과 손이 단 한 번도 부끄러웠던 적이 없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말을 이었습니다. 제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시는 분들, 저는 당신들이 밉지 않습니다. 그저 안쓰러울 뿐입니다. 얼마나 본인의 삶이 고되고 마음 둘 곳이 없으면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 늙은이에게까지 나를 세워야 할까 싶어서요. 부디 당신들의 마음에도 평안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올라가자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습니다. 제 채널의 구독자들은 며느리가 올린 악성 댓글들을 스스로 찾아내어 신고하고 그보다 수백 배는 많은 응원의 댓글로 제 채널을 가득 채워주었습니다. 악플에 대처하는 할머니의 품격이라는 제목으로 제 영상은 인터넷 세상 곳곳으로 퍼져나갔고 그 논란은 오히려 제 채널의 인기를 더욱 높여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며칠 후 제 채널의 구독자 수는 마침내 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며느리와 내기를 했던 10,000명이라는 숫자는 이미 아득한 과거가 되어버렸지요. 그날 밤 며느리는 자신의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방문 너머로 무언가를 부수는 듯한 요란한 소리와 함께 희미한 흐느낌 소리를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경고했던 세상이 그렇게 소리내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던 그 밤 이후로 우리 집에는 짙은 안개 같은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는 제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고 어쩌다 마주치기라도 하면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제 눈을 피하기 바빴어요. 아들 녀석은 그런 아내와 저 사이에서 어쩔 줄을 몰라 하며 마치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출퇴근을 할 뿐이었습니다. 밥상머리에서는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이 유일한 대화였지요. 방관자, 제 아들 고영석은 그렇게 자기 가정이 서서히 침몰해가는 와중에도 그저 지켜보기만 하는 방관자로 전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녀석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터에서부터 혹독하게 치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영석이가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를 앞두고 있던 날이었습니다. 며칠 밤을 새워가며 준비한 발표 자료를 들고 아침부터 평소와는 다르게 비장한 표정으로 집을 나섰지요. 상대는 회사에 사활이 걸린 계약을 따내야 하는 아주 중요한 거래처였고 그쪽 사장이 직접 회사를 방문하여 최종 발표를 듣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회의는 처음에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영석이는 자기가 준비한 모든 것을 막힘없이 쏟아냈고 거래처 사장이라는 사람도 간간히 고개를 끄덕이며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고 해요. 모든 발표가 끝나고 최종 결정을 앞둔 마지막 순간 무겁게 입을 닫고 있던 그 사장이 영석이를 빤히 쳐다보며 뜬금없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고 팀장. 네, 사장님. 혹시 고 팀장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 전혀 예상치 못한 질문에 영석이는 물론이고 회의실에 배석해 있던
모든 임원들의 얼굴에 당혹감이 어렸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금자 여사님이십니다만 갑자기 저희 어머니는 왜? 그 말을 들은 사장의 무뚝뚝했던 얼굴이 대뜸 환한 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탁 치며 옆에 있던 자기 회사 이사에게 말했어요. 꺼보게, 김 이사. 내가 맞췄지? 이름이 같아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구먼. 그러고는 영석이를 향해 몸을 돌려 훨씬 더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허허, 고 팀장. 자네가 바로 그 유명한 금자 할매의 아드님이셨구먼. 이야, 이런 인재를 몰라 뵙고 내가 너무 딱딱하게 굴었네 그려. 네, 금자 할매요? 영석이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 이름이 회사의 명운이 걸린 이 중요한 자리에서 나오리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모르셨나? 요즘 우리 같은 늙은이들 사이에서 금자 할매 모르면 간첩이야, 간첩. 우리 집사람이 아주 열렬한 팬이거든. 매일 밤마다 할머니 영상 틀어놓고 보면서 운다니까. 돌아가신 자기 친정어머니 생각난다면서. 사장은 영석이의 어깨를 툭툭 치며 너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고 팀장. 계약서에 도장 찍는 건 이따가 하고 우리 집사람 중에 자네 어머니 사인 한 장만 어떻게 안 될까? 아프지 말고 건강하세요. 이 문구 꼭 넣어서 말이야. 이거 하나 받아가면 내가 집에서 대접이 달라진다니까. 회의실에 굳어있던 분위기는 순식간에 화기애애하게 바뀌었습니다. 임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영석이에게 축하의 눈빛을 보냈고 거래처 사람들은 이야, 고 팀장님 장모님이 아니라 어머님이셨군요. 어머님 덕분에 회사 분위기까지 좋아지겠습니다. 라며 축혀 세웠습니다. 프로젝트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영석이는 그날 회사 역사상 손에 꼽힐 만한 큰 계약을 따낸 영웅이 되었어요. 하지만 정작 영석이의 마음은 지옥처럼 복잡하고 괴로웠다고 합니다. 회의실을 나와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내내 사장이 무심코 던졌던 마지막 한마디가 귓가에 비수처럼 꽂혀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 팀장, 사람은 말이야, 뿌리가 튼튼해야 줄기도 잘 뻗어나가는 법이야. 집안 어른 하나 제대로 못 모시는 사람이 어떻게 회사 같은 큰 조직을 이끌고 큰 일을 할 수 있겠나? 안 그런가? 허허, 이건 그냥 내 지론이야, 지론. 뼈가 있는 농담이었습니다. 모두가 웃고 있었지만 영석이 혼자만은 웃을 수가 없었어요. 자신을 향한 칭찬과 부러움의 시선이 오히려 자신을 벌거벗겨 채찍질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저는 제 통장으로 난생 처음 유튜브라는 곳에서 보낸 돈을 받았습니다. 며느리가 비웃었던 그 하찮은 채널이 제게 평생 만져보지 못했던 큰 돈을 안겨준 것이지요. 저는 그 돈을 보자마자 가장 먼저 아들 녀석이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영석이는 학교에서 상이라도 받아오는 날이면 제가 꼭 달콤한 약과와 시원한 식혜를 만들어주곤 했습니다. 그걸 친구들과 나눠 먹으며 어깨를 으쓱거리던 아들의 모습이 눈에 선했어요. 저는 며칠 동안 정성을 다해 직접 약과를 만들고 엿기름을 삭혀 전통 방식 그대로 식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들 회사분들과 나눠 드세요라는 쪽지와 함께 가장 좋은 과일들을 곁들여 영석이의 회사로 보냈습니다. 그날 오후 영석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아들의 목소리는 어딘지 모르게 잠겨 있었어요. 왜 그러냐? 간식은 잘 받았고? 응 엄마 어떻게 이런 걸 다 보냈어. 덕분에 오늘 하루 종일 회사에서 난리가 났어. 난리는 무슨. 아들기 좀 살려주고 싶어서 보낸 거지. 다들 엄마 정말 대단하시다고. 나보고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아들이래.
내가 전생에 나라라도 구했나 보다, 엄마. 아들의 말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 나는 하나도 기쁘지가 않아.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 집에서는 엄마한테 못된 아들놈인데 회사에서는 엄마 덕분에 유능한 아들인 척하고 있으니 내가 너무 비겁하고 한심해서 견딜 수가 없어, 엄마.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녀석이 드디어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한 것이지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제 아들이 방관자의 자리에서 벗어나 자기 가정을 지키는 진정한 가장으로 바로 설 용기를 내기를. 그날 밤 영석이는 평소보다 훨씬 늦은 시간에 만취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며느리의 방으로 직행하더군요.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 방문에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김은지. 영석이가 아내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당신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말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 뭐, 당신 지금 나한테 시비 거는 거야? 술 먹고 들어와서 한다는 소리가 고작 그거야? 시비 거는 게 아니잖아. 사실을 말하는 거지. 당신이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 당신 스스로가 제일 잘 알잖아. 내가 뭘 어쨌는데. 그래, 나 당신 어머니한테 못되게 굴었어. 그런데 그게 다 나 혼자만의 잘못이야? 당신은 그동안 어디서 뭘 했는데. 당신이 내 옆에서 제대로 된 남편 노릇만 해줬어도, 당신이 우리 사이에서 중심만 잘 잡았어도 상황이 이 지경까지 오지는 않았을 거라고. 그만해. 왜 그만해? 이제 와서 당신 혼자 착한 아들인 척, 정의로운 남편인 척 하지 마. 당신이 제일 비겁해. 이 집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알면서도 상처받기 싫어서, 귀찮아지기 싫어서 모르는 척 눈 감고 귀 막고 있었던 건 바로 당신이잖아. 와장창. 무언가 깨지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며느리의 울음 섞인 절규가 터져 나왔습니다. 부부의 싸움은 그들의 관계에 깊게 패인 상처와 골마 터진 문제들을 수면 위로 끄집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비로소 시작이었습니다. 방관자가 치러야 할 대가는 아직 한참이나 더 남아 있었으니까요. 제 채널 구독자가 10만 명을 넘어서면서 제 삶에는 크고 작은 변화들이 파도처럼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시장에만 나가도 저를 알아보고 어머님, 영상 잘 보고 있어요. 라며 덤을 얹어주는 상인들이 생겼고 어떤 날은 낯선 젊은이들이 다가와 제 손을 붙잡고는 돌아가신 할머니가 생각난다며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습니다. 제 작은 작업실에서 시작된 조용한 반란이 세상과 저를 다시 연결해주는 따뜻한 다리가 되어주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혹시 금자 할매의 밥상 채널을 운영하시는 이금자 선생님 맞으실까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주 젊고 활기찬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제가 이금자입니다만 누구시죠?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방송국 아침을 여는 창 프로그램 작가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이번에 우리 동네 명인이라는 코너를 새롭게 기획했는데 선생님을 꼭 한번 모시고 싶어서요. 방송국. 제 평생 단 한 번도 발 들여볼 일 없을 거라 생각했던 곳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당황해서 손사래를 치며 말했어요. 아이고, 작가 양반. 사람 잘못 보셨소? 나는 무슨 명의는 무슨. 그냥 집에서 밥이나 해먹는 평범한 늙은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귀한 자리에 나갑니까? 아니에요, 선생님.
저희 제작진이 전부 선생님 채널의 열렬한 팬이에요. 선생님의 요리에는 단순한 레시피를 넘어서는 깊은 철학과 이야기가 담겨 있잖아요. 저희는 바로 그 이야기를 시청자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어요. 제발 저희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좋은 말씀 좀 나눠주세요. 네. 젊은 작가는 아주 끈질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완강하게 거절했어요. 제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는 것은 좋았지만 제 얼굴이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곧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에도 똑같이 멍에를 씌우는 일이 될 테니까요. 정말 미안하지만 그건 안 되겠습니다. 다른 좋은 분을 알아보세요.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통화하는 것을 언제부터 듣고 있었는지 방문 틈으로 하준이가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방금 전화,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온 거예요? 응. 그런데 할머니가 안 한다고 했다. 왜요? 할머니 텔레비전에 나오면 진짜 멋있을 텐데. 아니야. 할머니는 그냥 이렇게 우리 하준이 맛있는 거나 해주는 할머니가 제일 좋아. 제 말에 하준이의 얼굴에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이는 잠시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더니 제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 그럼 딱 한 번만 나가면 안 돼요? 제가요,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맨날 자랑했단 말이에요. 우리 할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을 해주는 요리사고 엄청 유명한 사람이라고요. 친구들은 아무도 안 믿는데 할머니가 텔레비전에 한번 나오면 다들 제 말을 믿어줄 거잖아요. 네, 제발요 할머니. 아이의 그렁그렁한 눈망울을 보는 순간 제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제 손주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저 때문에 친구들 앞에서 거짓말쟁이가 되게 할 수는 없었어요. 저는 결국 하준이의 작은 소원을 들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약속된 시간에 방송국으로 향했습니다. 방송국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온 것만 같았습니다. 수많은 카메라와 조명,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모든 것이 낯설고 어지러웠어요. 대기실에서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앉아 있자니 유명 연예인이라는 사람이 제게 다가와 선생님 팬입니다. 라며 깍듯하게 인사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선생님, 긴장하지 마시고 그냥 평소처럼 편안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담당 작가와 PD가 제 옆에서 계속해서 저를 안심시켜 주었지만 막상 촬영이 시작되고 수십 개의 카메라 렌즈가 일제히 저를 향하자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듯 했습니다. 자, 오늘 정말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온라인 세상을 뜨겁게 달군 화제의 인물, 금자할매 이금자 선생님입니다. 진행자의 우렁찬 소개와 함께 방청객들의 뜨거운 박수 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쥔 손에 땀이 흥건해지는 것을 느끼며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려 나왔지만 제 요리 이야기, 그리고 손주 하준이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자 신기하게도 조금씩 긴장이 풀렸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무렵 진행자가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냈습니다. 선생님, 많은 분들이 선생님의 채널을 보면서 진정성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특히 첫 영상이었던 소고기 묵국편은 많은 엄마와 딸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는데요. 혹시 그 영상에 담긴 특별한 사연이 있으시다면 조심스럽게 여쭤봐도 될까요? 그것은 아주 민감하고 또 위험한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이 자리에서 며느리를 흉보는 순간 저는 그저 똑같이 수준 낮은 시어머니가 될 뿐이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과 그리고 저를 믿어주는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특별한 사연이라기보다는 그냥
이 시대의 모든 엄마와 할머니들이 한 번쯤은 겪어봤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며느리와의 직접적인 갈등 대신 우리 사회의 만연한 교육열과 그 속에서 아이들이 겪는 아픔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세상은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더 똑똑해야 하고, 더 뛰어나야 하고, 남들보다 한 발짝이라도 더 앞서 나가야 한다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종종 가장 중요한 것을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바로 밥상머리에서 아이들과 눈을 맞추고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 힘든 일은 없었는지 마음을 나누는 시간 말입니다. 제 말에 방청객석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자식 키우는 방식은 시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답은 없겠지요.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값비싼 유기농 음식이 아니라 사랑이 담긴 따뜻한 밥 한 끼일 수 있다는 것을요. 존중이 사라진 교육은 아무리 좋은 의도로 포장되어 있다고 해도 아이에게는 그저 아픔일 뿐입니다. 제 진심 어린 말이 전파를 타고 세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파장은 상상 이상으로 거대했습니다. 제 이름 석자는 하루 종일 실시간 검색어 1위에서 내려올 줄을 몰랐고 방송사 홈페이지는 제 발언에 공감한다는 시청자들의 글로 마비가 될 지경이었습니다. 국민 할머니, 사이다, 시어머니 같은 온갖 별명들이 저를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 세상의 모든 관심이 제게 쏠리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제 가족에 대해서도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익명의 누군가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금자 할매 아들 부부 신상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고야 말았습니다. 그 글에는 영석이의 회사와 직급, 그리고 며느리의 이름과 사진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갔습니다. 며느리는 국민 악녀로, 아들은 불효자이자 마마보이로 낙인 찍혀 사람들의 조리돌림 대상이 되었습니다. 며느리의 SNS에는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이 가득한 댓글들이 달렸고 회사로까지 항해 전화가 빗발쳐 결국 휴직계를 낼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영석이 또한 회사에서 자네, 집안 단속부터 제대로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라는 따가운 시선을 받으며 하루하루를 버텨내야 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제가 원했던 것은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제 목소리를 내고 싶었을 뿐, 제 자식들을 세상의 손가락질 대상으로 만들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너무나 멀리 와버린 뒤였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납덩이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아들은 회사에서 돌아오면 술만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어른들의 갈등과 세상의 비난 속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였던 하준이가 서서히 병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아이가 말이 없어지고 웃음을 잃었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하준이가 밥을 먹지 않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차려준 밥상은 물론이고 제가 몰래 끓여주는 죽조차 한두 숟갈 뜨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이내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아이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동그랗던 볼살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하준아, 왜 그래? 어디 아픈 거야? 응? 제가 애가 타서 물어도 아이는 그저 힘없이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제 아들이 저렇게 된 것이 모두 자기 탓인 것만 같아 죄책감에 시달리며 아이에게 더 좋은 것을 먹이려 애썼습니다. 값비싼 유기농 주스를 사오고 아이가 좋아하는 캐릭터 모양으로 밥을 만들어 보아도
하준이는 모든 것을 거부했어요. 결국 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그날 저녁 억지로 밥을 먹이려는 며느리와 실랑이를 벌이던 하준이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식은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숨소리는 금방이라도 넘어갈 듯 가빴어요. 하준아, 하준아, 정신 차려. 며느리의 절규 섞인 비명에 저와 아들이 뛰쳐나왔습니다. 우리는 정신없이 아이를 들쳐 업고 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병원 복도를 오가며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은 마치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의사 선생님이 저희를 진료실로 불렀습니다. 의사의 표정은 매우 심각했어요. 보호자분들, 지금 아이의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선생님, 우리 하준이 어디가 많이 아픈 건가요? 네. 며느리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검사 결과 아이에게 특별한 신체적 질병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이의 마음이 병든 겁니다. 마음이 병들다니요? 정확한 병명은 시민성 거식증입니다. 극심한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해 뇌에서 음식물 섭취를 거부하는 신호를 보내는 병입니다. 이대로 가다간 영양실조로 인해 정말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의사의 말은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최근에 가정에 무슨 큰일이라도 있었습니까? 아이가 감당하기 힘든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일이요. 그 질문에 저와 아들, 며느리 세 사람 모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의사는 우리의 침묵을 보며 모든 것을 짐작했다는 듯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아이에게 필요한 건 영양제나 맛있는 음식이 아닙니다. 심리적인 안정, 그리고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입니다. 아이를 이렇게 만든 환경부터 바꾸지 않으면 그 어떤 치료도 소용이 없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하준이의 상태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링거에만 의존한 채 온종일 침대에 누워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며느리는 잠도 자지 않고 아이의 곁을 지키며 엄마가 잘못했어. 하준아 제발 뭐라도 좀 먹어줘. 응? 이라며 애원했지만 하준이는 굳게 입을 닫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가끔씩 잠꼬대처럼 아주 작은 목소리로 제 이름만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 그 작은 속삭임이 며느리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과 희망마저 산산조각 내는 망치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한 며느리는 병실 구석에 쪼그려 앉아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자신이 쌓아 올린 완벽한 세상이 결국 제 아들을 병들게 했다는 끔찍한 진실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이지요. 그날 밤 병실을 지키고 있던 아들 영석이가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그 시간까지 잠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고 축축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에는 제가 지금껏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깊은 절망과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영서가 하준이는 좀 어떠냐? 아들은 대답 대신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녀석의 거친 숨소리와 함께 끄끄 하고 억지로 울음을 삼키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다 잘못했어요. 결국 아들의 목에서 터져나온 것은 참아왔던 울음이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어머니. 제가 못난 아들이고 못난 아비입니다. 어머니, 제발 병원으로 한번 와주세요. 하준이가 어머니만 찾아요. 어머니가 끓여주신 죽이 먹고 싶다고. 제발 오셔서 우리 하준이 좀 살려주세요, 어머니. 70평생 단 한 번도 제 앞에서 눈물을 보인 적 없었던 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녀석이 어린아이처럼 울며 제게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아들과 며느리를 향한 아주 작은 원망의 찌꺼기마저 눈 녹듯 사라져 내렸습니다. 지금은 그 무엇도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제 손주가, 제 강아지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알았다. 지금 바로 가마. 저는 전화를 끊자마자 옷을 챙겨 입고 밤에 찬 공기를 가르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밤의 공기는 칼날처럼 차가웠지만 제 마음은 그보다 더 시리고 아팠습니다. 택시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저를 비웃는 것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졌어요. 운전기사는 백미러로 제 굳은 얼굴을 몇 번 힐끔거리더니 이내 라디오 볼륨을 줄였습니다. 그 작은 배려에 울컥하고 눈물이 솟구칠 뻔했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어요. 제 손주, 제 가여운 강아지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찌르는 복도를 걸어갈 때 제 발걸음 소리는 유난히 크고 무겁게 울렸습니다. 저 복도 끝 하준이가 누워있을 병실 문이 세상 그 어떤 문보다도 멀게 느껴졌어요. 마침내 702호 하준이의 이름이 적힌 병실 문 앞에 섰을 때 저는 잠시 숨을 골라야만 했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손이 미세하게 떨려왔습니다. 끽 소리를 내며 문이 열리자 병실 안의 모든 풍경이 제 눈 속으로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 링거를 꽂고 있는 하준이, 그 옆에서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위태롭게 서 있는 아들 영석이, 그리고 침대 발치, 작은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넋나간 사람처럼 허공을 응시하고 있는 며느리 은지. 그 짧은 순간 우리 가족이 얼마나 철저하게 망가져 버렸는지가 아프게 와 닿았습니다. 제가 들어선 것을 가장 먼저 알아챈 것은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는 저와 눈이 마주치자 화들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섰지만 이내 고개를 푹 숙여버렸습니다. 그 얼굴에는 더 이상 저를 향한 분노나 원망이 없었어요.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죄책감과 자괴감만이 검은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들 영석이가 저를 향해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였습니다. 할머니, 침대에 누워있던 하준이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아이는 힘겹게 상체를 일으키려 애쓰며 저를 향해 앙상한 팔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제 세상은 온통 하준이 하나로 가득 찼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그들을 둘러싼 이 모든 비극도 제 눈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오직 제 손주, 제 강아지의 애처로운 눈빛만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성큼성큼 침대로 다가가 아이의 작고 연약한 몸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할머니가 왔어. 우리 강아지.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제 품에 안긴 하준이가 그제야 목을 놓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의 뜨거운 눈물이 제 어깨를 적시는 동안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아이의 등을 쓸어주기만 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던 아이가 잦아드는 숨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배고파요. 할머니가 끓여준 소고기 죽 먹고 싶어요. 그 한마디에 저는 아이를 안고 있던 팔에 더욱 힘을 주었습니다. 그래, 우리 강아지 배고팠구나. 할미가 지금 당장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죽 끓여줄게. 조금만 기다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며느리가 제게 무언가 말을 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였지만 저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준이 죽 끓여야 한다. 여기 혹시 주방 쓸만한 곳이 있느냐? 제 말에 아들 영석이가 정신을 차리고 다급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휴게실에 작은 주방이 있어요. 제가 필요한 거 다 사올게요. 뭐 사오면 돼요? 됐다. 내가 이미 오는 길에 다 사왔다. 저는 병원 복도에 내려놓았던 작은 보따리를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급하게 챙겨온 찹쌀과 참기름, 신선한 소고기와 하준이가 좋아하는 애호박, 당근 따위가 들어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두 사람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곧장 휴게실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개수대 앞에서 찹쌀을 씻는 내내 제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제 정신은 얼음처럼 차갑고 맑아졌어요. 지금 제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 내 손주를 살리는 일뿐이었습니다. 잘 불린 찹쌀을 참기름에 달달 볶자 금세 고소한 냄새가 주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곱게 다진 소고기와 잘게 썬 채소를 함께 볶고 물을 부어 뭉근하게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무 주걱으로 냄비 바닥을 천천히 저으며 저는 문득 오래전 영석이가 아팠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열이 펄펄 끓는 어린 아들을 업고 밤새 병원을 헤매던 젊은 날의 저. 그때도 저는 이렇게 아들이 먹을 죽을 끓이며 밤을 새웠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자식을 위하는 어미의 마음은 조금도 변한 것이 없는데 어쩌다 우리는 이렇게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어른이 되어버렸을까요? 죽이 거의 다 완성될 무렵 주방 입구에 며느리가 소리 없이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며느리는 차마 안으로 들어오지도 그렇다고 돌아가지도 못한 채 그저 제가 죽을 젓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작은 그릇에 죽을 한 국자 떠서 며느리에게 내밀었습니다. 간 좀 보거라. 네. 싱거우면 소금을 더 넣어야지. 어서.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더니 이내 떨리는 손으로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조심스럽게 죽을 한 숟가락 맛보았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의 눈에서 그동안 억지로 참아왔던 눈물이 굵은 방울이 되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숙인 채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릇을 되받아 들었습니다. 따끈한 김이 피어오르는 죽그릇을 들고 병실로 돌아오자 하준이는 저를 기다렸다는 듯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자, 우리 강아지. 해봐. 저는 침대 옆에 걸터 앉아 죽을 한 숟가락 떠서 호호 불어 아이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음식을 받아들인 하준이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처럼 눈을 동그랗게 뜨고 오물거렸습니다. 맛있어요. 할머니 죽이 최고예요. 그 모습을 아들과 며느리는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는 똑같은 후회와 미안함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하준이는 제가 떠주는 죽을 반 그릇이나 뚝딱 비우고 나서야 제 품에 안겨 안심한 듯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하준이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제게 자기 침대를 내어주려 했지만 저는 끝내 사양하고 손주 녀석의 침대 옆에 작은 의자를 끌어다 놓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깊은 밤이 되자 며칠 동안 잠을 설쳤던 며느리도 결국 지쳐 제 옆 의자에서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창백한 얼굴 위로 길게 드리워진 속눈썹이 안쓰럽게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제가 덮고 있던 담요를 끌어다가 며느리의 앙상한 어깨 위에 조용히 덮어주었습니다. 인기척에 잠이 깬 며느리가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는 무언가 말을 하려는 듯 입술을 열었지만 결국 아무런 말도 내뱉지 못하고 다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천마디의 말보다 더 무겁고 진실한 사죄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준이는 기적처럼 하루가 다르게 기력을 되찾았습니다. 제가 끓여주는 죽을 시작으로 조금씩 다른 음식에도 입을 대기 시작했고 며칠이 지나자 병원 복도를 걸어 다닐 만큼 건강해졌어요. 아이의 얼굴에 다시 장밋빛 혈색이 돌고 예전처럼 제잘거리며 웃기 시작하자 병실을 짓누르던 무거운 공기도 서서히 거쳐나갔습니다. 일주일 뒤 하준이는 마침내 퇴원 허락을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올 때와 마찬가지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의 결은 분명히 달랐어요. 이전의 것이 서로를 향한 원망과 분노가 뒤엉킨 날카로운 침묵이었다면 지금의 것은 차마 먼저 말을 꺼내지 못하는 미안함과 머뭇거림이 담긴 부드러운 침묵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하준이는 제 방으로 달려와 제 목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나랑 같이 사는 거죠? 다시는 어디 안 가실 거죠? 그럼 우리 강아지. 할미가 어딜 가겠니? 이제 아무 데도 안 가. 저는 아이의 등을 토닥여주며 약속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제 작업실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 사이 제 채널에는 저를 걱정하는 수만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어요. 저는 금자할매, 잠시 쉬어갑니다라는 짧은 글을 남기고는 다시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아직은 카메라 앞에 설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똑똑.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와 함께 제 작업실 문이 살며시 열렸습니다. 며느리 은지가 고개를 숙인 채 문지방 앞에 서 있었어요. 어머님,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여 들어오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며느리는 아주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방 안에 들어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제가 먼저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습니다. 일어나거라. 바닥이 차다. 제 말에 며느리의 어깨가 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내 며느리는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리며 제게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다 잘못했어요. 그것은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며느리의 진짜 목소리였습니다. 저 사실은 하준이를 사랑하는 법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저는 그저 하준이를 통해 제 자신을 증명하고 싶었어요. 며느리는 눈물 섞인 목소리로 자신의 과거를 고백했습니다. 명문대를 나왔지만 시집을 와보니 손이 동서는 자신보다 더 좋은 대학을 나온 모두가 부러워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시댁 어른들은 은연중에 두 며느리를 비교했고 그럴 때마다 며느리는 늘 자기가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처럼 느껴졌다고 해요. 그래서 하준이한테 더 집착했어요. 내 아들만큼은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는 완벽한 아이로 키워내고 싶었어요. 하준이가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업을 가지면 그러면 저도 하준이 엄마인 저도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게 하준이를 위하는 길이라고 어리석게도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며느리는 자기가 하준이를 위한다는 핑계로 사실은 자신의 불안과 욕심을 아이에게 그대로 대물림하고 있었다는 것을 울면서 고백했습니다. 아이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대신 세상의 기준에 아이를 억지로 끼워 맞추려 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며느리는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며느리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방 한쪽에 놓여있던 낡은 앨범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이것 좀 보거라. 제가 펼친 앨범 속에는 젊은 시절의 저와 어린 영석이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라고 뭐
처음부터 지혜로운 어미였겠니? 나도 너만 할 때 우리 영석이 참 많이 잡았었다. 네 시아버지가 워낙 엄하고 무서운 분이셨거든. 아들이 나처럼 무시당하며 살지 않게 하려면 공부밖에 없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매일같이 회초리를 들어가며 영석이를 닥달했었다. 저는 앨범 속 잔뜩 주눅이 든 채 상장을 들고 있는 어린 영석이의 사진을 손가락으로 쓸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영석이가 그러더구나. 엄마, 나는 커서 엄마처럼 안 살 거야. 나는 그냥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고. 그 말을 듣는데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것 같았다. 내가 내 아들을 조금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는 어미였구나. 그때 처음 깨달았지. 저는 앨범을 덮고 며느리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애미야, 너나 나나 다 서툰 엄마였던 게다. 처음부터 모든 걸 잘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니? 넘어지고 깨지면서 그렇게 아이와 함께 어른이 되어가는 것이지. 너무 자책하지 마라. 제 말에 며느리는 더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일으켜 세워 말없이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세대를 넘어선 두 서툰 엄마의 공감이 작은 방 안을 조용히 채우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방문이 열리며 아들 영석이가 들어왔습니다. 아들은 울고 있는 아내와 그런 아내를 다독이고 있는 저를 번갈아 보더니 이내 결심한 듯 두 사람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여보, 아들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가장 큰 죄인입니다. 아내의 아픔을 제대로 보듬어 주지 못했고 어머니의 외로움을 알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그리고 아들로서 저는 모든 면에서 실패했습니다. 제가 좀 더 일찍 제자리에서 중심을 잡았더라면 모두가 이렇게까지 아프지는 않았을 겁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들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방관자로서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고개를 들어 며느리의 손과 제 손을 함께 잡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제가 제대로 된 남편이자 아들이 되겠습니다. 제가 두 사람 사이에서 그리고 우리 가정을 지키는 든든한 기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저를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 순간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길고 길었던 우리 가족의 아픔이 드디어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무너졌던 우리 집의 기둥이 이제야 비로소 다시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에는 아주 조심스럽고도 낯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마치 큰 수술을 마친 환자가 조심스럽게 첫걸음을 떼는 것과도 같은 위태롭지만 소중한 평화였어요. 아들 영석이는 정말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퇴근 후 소파에 쓰러져 TV 채널만 돌리는 대신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제 방과 하준이 방을 먼저 기웃거리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굳이 말을 걸지 않아도 그 작은 행동 하나에 저를 그리고 이 가정을 살피려는 아들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지요. 며느리 은지 역시 더 이상 하준이를 닥달하거나 남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이가 학교에서 가져온 어설픈 그림 한 장에도 진심으로 감탄해 주었고 아이의 시시콜콜한 수다에도 끝까지 귀를 기울여주는 진짜 엄마가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우리 세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유리벽 같은 것이 존재했어요. 서로를 배려했지만 아직은 서로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던 어느 주말 오전이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무심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방송에서는 한 유명 요리사가 나와 구수한 된장찌개를 끓이는 장면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때 옆에서 그림을 그리던 하준이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와, 된장찌개다. 그래도 우리 할머니 된장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데. 아이의 순진한 말에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어색하게 멈칫했습니다. 며느리는 뜨개질하던 손을 멈추고 저를 한번, 그리고 화면을 한번 쳐다보더니 이내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괜히 헛기침을 하며 채널을 돌리려 했어요. 바로 그때 며느리가 아주 조심스럽게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님, 왜 그러냐? 저 정말 염치 없고 뻔뻔한 부탁인 거 아는데요. 며느리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이내 큰 결심을 한 듯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의 된장찌개를 저에게 가르쳐 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그래서 나중에, 아주 나중에도 하준이에게 이 맛을 계속 끓여줄 수 있게요. 어머님의 그 손맛을 제가 이어받아도 괜찮을까요? 손맛을 이어받는다는 그 말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요리법을 배우고 싶다는 의미가 아니었어요. 당신의 세월과 당신의 방식을 존중하고 이제는 저도 이 집안의 진짜 며느리로서 그 역사를 함께하고 싶다는 며느리의 진심 어린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제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장롱 가장 깊숙한 곳에 고이 모셔두었던 손때 묻어 너덜너덜해진 작은 공책 한 권을 꺼내왔습니다. 그것은 제 친정 어머니가 시집가는 제게 유품처럼 물려주신 어머니의 손맛이 담긴 유일한 기록이었습니다. 이건 내 어머니가 글씨도 잘 모르시면서 삐뚤빼뚤 그림까지 그려가며 나에게 물려주신 것이다. 저는 공책을 며느리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제 네가 가질 때가 된 것 같구나. 며느리는 떨리는 손으로 공책을 받아들고는 이내 고개를 숙이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우리 사이에 존재했던 마지막 유리벽을 녹여내리는 따뜻한 해빙수와도 같았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아주 특별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와 저는 나란히 장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섰어요. 우리의 목적지는 며느리가 그토록 싫어했던 흙냄새와 사람 냄새가 뒤섞인 동네의 전통시장이었습니다. 어머님, 멸치는 어떤 게 좋은 거예요? 다 똑같이 생겼는데. 등이 푸르고 배가 은빛으로 빛나는 놈이 좋은 멸치다. 너무 짜지 않고 구수한 맛이 나지. 저는 며느리에게 좋은 식재료를 고르는 법부터 차근차근 알려주었습니다. 며느리는 마치 신기한 세상을 처음 구경하는 아이처럼 눈을 반짝이며 제 말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였어요. 시장 상인들은 저희 두 사람이 손을 꼭 잡고 장을 보는 모습을 보며 저마다 한마디씩 덕담을 건넸습니다. 아이고, 금자할매. 며느님이랑 아주 그냥 보기 좋네. 두 사람 닮았어. 오늘 저녁은 뭘 그리 맛있게 해 드시려고? 찌개 끓일 거면 우리 집 두부가 최고야. 덤으로 좀 더 줄게. 며느리는 사람들의 칭찬에 어색해하면서도 싫지 않은 듯 수줍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우리는 곧장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본격적인 전수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지요. 자, 봐라. 국물의 기본은 이 멸치똥을 따는 것부터 시작이다. 저는 며느리에게 멸치 내장을 발라내는 시범을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서툰 솜씨로 멸치를 부서뜨리기 일쑤였지만 인상 한번 찌푸리지 않고 끈기 있게 따라했습니다. 우리가 부엌에서 멸치를 다듬는 동안 거실에서는 아들과 하준이에게도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여보, 하준아. 오늘 저녁 반찬은 당신들이 책임져. 메뉴는 폭탄 계란찜이다. 뭐? 폭탄 계란찜? 그걸 내가 어떻게 만들어? 아들이 기겁을 하자 하준이가 아빠의 등을 두드리며 어른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걱정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유치원에서 요리 시간에 다 배웠어요. 부엌에서는 구수한 멸치 국물 냄새가, 거실에서는 고소한 계란 비린내가 진동을 했습니다. 서툴지만 웃음이 끊이지 않는 시간. 아들은 계란물을 맞추지 못해 쩔쩔맸고 며느리는 제게 된장의 농도를 물어가며 조심스럽게 찌개를 끓였습니다. 우리 집은 아주 오랜만에 사람 사는 집의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마침내 온 가족이 함께 만든 저녁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며느리가 끓인 된장찌개는 제 것보다 조금 짜고 투박했지만 그 속에는 세상 그 어떤 훌륭한 요리사의 음식과도 비교할 수 없는 깊은 맛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이 만든 계란찜은 조금 타긴 했지만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도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와, 아빠, 엄마, 오늘 저녁 진짜 최고예요. 매일매일 이렇게 다 같이 요리하면 안 돼요? 하준이의 말에 우리 세 어른은 약속이라도 한 듯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달게 밥을 먹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온 가족이 거실에 둘러앉아 과일을 깎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 이제 금자 할매의 밥상을 그만할란다. 제 말에 모두의 시선이 제게로 쏠렸습니다. 하준이가 가장 먼저 울상을 지으며 말했어요. 네, 안 돼요, 할머니. 왜요? 계속하면 안 돼요? 이제는 그만할 때가 된 것 같아서. 그래도 마지막 인사는 해야겠지. 저는 제 작업실을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조용히 제 눈치를 살피던 며느리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하준아, 할머니 뜻을 존중해 드려야지. 저 어머님, 그 마지막 영상 저희가 함께 출연해도 될까요? 어찌 보면 저희 때문에 시작된 채널이니까 마무리도 저희가 함께하는 게 도리인 것 같아요. 아들 영석이도 며느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지 말이 맞아, 엄마. 저희도 함께 인사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우리 가족의 마지막 영상 촬영이 시작되었습니다. 제 작은 작업실이 아닌 온 가족이 함께 있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어색해서 웃음만 터뜨렸지만 이내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진심을 담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먼저 그동안 저를 사랑해 주신 구독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제 옆에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자 할매의 며느리입니다. 그동안 저희 어머님께 보내주신 따뜻한 사랑과 응원에 제가 대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족한 며느리 때문에 마음고생 많으셨던 저희 어머님. 앞으로는 제가 더 잘 모시겠습니다.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아들 영석이가 그런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저 역시 그동안 못난 아들이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좋은 남편이자 든든한 아들이 되어 저희 가정을 행복하게 지켜나가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하준이가 카메라 앞에 불쑥 얼굴을 내밀고는 씩씩하게 외쳤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우리 할머니 사랑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할머니는 제가 지켜드릴 거예요. 사랑해요. 촬영을 마치고 우리는 다 함께 업로드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제 작업실로 들어가 지난 몇 달간 제 무기이자 분신이었던 카메라를 깨끗하게 닦아 처음 들어있던 상자 안에 다시 넣었습니다. 노트북에 전원을 끄고 조명 플러그도 뽑았습니다. 제 길고 길었던 전쟁은 그렇게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제가 상자를 들고 방을 나서려는데 문 앞에 온 가족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 녀석이 텅 빈 제 작업실을 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이 방은 뭐 하시게요?
텅 비었는데 허전하시겠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다. 이제부터는 우리 하준이 미술 교실을 열어볼까? 아니면 우리 은지 특급 요리 교실을 열어줘도 좋고. 제 말에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제 팔짱을 꼈습니다. 제가 어머님 제1호 수제자잖아요. 앞으로 열심히 배워서 어머님 손맛 꼭 물려받을게요. 그래, 우리 강아지 그림도 가르쳐주고. 하준이가 제 다른 쪽 팔에 매달렸습니다. 저는 제 양옆을 든든하게 채운 제 가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가 아니라 서로의 눈을 직접 마주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손으로 작업실 문을 닫았습니다. 한 시대의 막이 내렸지만 조금도 아쉽거나 허전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제 삶은 바로 이 문 밖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이제 막 다시 시작되고 있었으니까요.